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주 과분한 소개를 받았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청조 포럼의 과거의 연사들 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닌데 나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일개 대학 교수일 뿐이고, 그런데 저한테 이제 어떤 큰 이벤트가 생긴 것이 대통령께서 이제 원자력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참지 못하고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569기 공론화, 네, 네, 네. 신고리 569기 공론화 때 제가 뭐 강사도 하고 또 이제 시민 참여단한테 설득하는 역할도 하고 뭐 TV 출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텔레비 방송 거의 모든 방송에 단 몇 번씩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신고리 569기도 계속 건설하도록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그냥 일개 교수가 이제 얼굴이 조금 알려진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바람직하고 행복한 일은 아니고요. 전 여전히 연구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돌이켜 보니까 전 세계에 탈원전을 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일도 탈원전했고, 대만도 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국가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을 했는데, 대학 교수들 몇 명이 덤벼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첫 번째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의 전문가들은 정책이 탈원전으로 결정되면 그것을 수용했지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고 신고리 569기를 계속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대만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대만 교수님들 뵙고 우리 이런 일을 했었다 했더니 대만에서도 이제 정부의 반대해서 원자력을 하자 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원자력 전문가가 저항을 해서 어느 정도 끌고 나온 첫 번째 사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잘 활용을 해서 원자력이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을 둘러싼 다른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오자마자 제가 이제 박구원 선배님이 제 10년 선배님이신데 오늘 그분을 딱 보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쫄았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원자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이제 가로축은 시간이고 이제 세로축은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부터 지난 한 200년 동안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이제 많이 사용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너지를 급격하게 사용했다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에너지를 급격하게 사용하게 된 계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석탄이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석유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에너지가 급격하게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농사를 지었을 때 동일한 면적에서 굉장히 많은 소출을 얻어낸다. 그래서 땅에 대한 효율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농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비료를 준다든지 농약을 생산한다든지 하는데도 이미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투입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똑같은 면적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고 그 결과를 얻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것이 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수입량입니다. 그 2015년도 수입량을 했는데 2015년도에 1,000억 불 정도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했습니다. 그 1,000억 불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큰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환산을 해보시면 1,100원 달러당 1,100원이니까 1,100원 곱하고 이제 1년 365일이니까 365일로 나눠보시면 하루에 3,000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3,000억 원이 아니고 오늘, 내일, 매일같이 3,000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해야만 대한민국 호가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제일 수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출 많지 않은 게 자동차입니다. 그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해서 발생되는 순이익이 대충 1,00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출 많이 하고 수출 효자다, 외화벌이를 많이 한다, 뭐 하는 것들 상품 두 가지에 얻는 순이익을 그냥 에너지 수입하는데 그냥 다 그 갖다 바쳐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그 중에 우라늄은 0.9%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라늄 수입하는 데는 10억 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0.9%죠. 그런데 그걸로 이제 공급하는 전력은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적게 하고 에너지 공급은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준국산 에너지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럽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우라늄을 수입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석탄이나 뭐 천연가스나 이런 걸 수입하게 되면은 아마 몇백억 불 정도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요 보이시는 표는 이제 그 상단의 표는 이제 원자력, 그 다음에 석탄, 뭐 LNG,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의 그 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실은 각각 비용에 대해서는 숫자들이 오락가락합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석유값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격이 이제 제품으로 치면 공장도 가격이 있고 소비자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공장도 가격을 표시하고 어떤 때는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고 그래서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가장 비교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그 LCOE라 그래서 평준화 발전 단가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평준화 발전 단가는 그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그 OECD에서 전 세계의 각국의 평준화 발전 단가가 얼마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비교하는 연구를 하면서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제 이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평준화 발전 단가가 얼마다라는 것이 이제 제시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원자력, 석탄, 뭐 LNG, 태양광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격이 원자력은 이때는 뭐 40원 정도고, 그러니까 달러 퍼 메가와트당 달러 하는 것과 킬로와트당 원화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40 달러라고 돼 있지만 이게 40원이라고 생각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석탄의 한 절반, 그다음 LNG 가격의 한 3분의 1, 뭐 태양광은 그거보다 더 비싸고 이런 것들을 이제 140원,
풍력은 그보다 더 비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그 가격이라는 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이 안에 이렇게 마우스가 지금 보이질 않는데 폐기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이 싼 이유는 폐기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폐기물 가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에너지를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느냐 하는 표가 그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석유는 108일 정도를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는 48일, 한 달 반 정도를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석탄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2주 정도를 비축을 합니다. 2주. 양이 많기 때문에. 원자력은 여기 18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원자력 발전소 안에 들어가 있는 해결료가 20개월을 탄다는 걸 감안하면 대충 2배 정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월, 3년치가 이제 비축이 됩니다. 이 비축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96%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전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유조선이 납포를 당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 에너지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전시작전 계획 같은 것들을 보시면 전쟁이 나면은 맨 처음에 확보해야 되는 게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나면은 그 북한의 잠수함이 맨 처음에 타겟으로 삼는 것이 유조선입니다. 유조선을 깨버리면 우리가 식량을 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 계획에 보면은 그 전쟁이 딱 발발하면 기름값은 무조건 3배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유조선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유조선에 대해서는 3배의 가격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나거나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얼마만큼 비축된 에너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1g의 우라늄 235. 그러니까 우라늄 235 1g이 석유 9드럼, 석탄 3톤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낸다라고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과연 1g이 얼마만큼 작은 양인데 1g이 얼마큼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저희 핸드폰이 200g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면 끓이지 않은 마른 라면이 대충 한 200g 됩니다. 그러니까 끓이지 않은 라면의 이제 무게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의 200분의 1 정도의 질량이 석탄 3톤, 그 다음에 석유 9드럼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1g이 들어갔기 때문에 폐기물이 1g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들어간 게 1g이니까. 그러니까 폐기물이 굉장히 사용 해결료라든지 이런 폐기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 연료 소모하는데 뭐 원자력 발전소는 무슨 큰 트럭 한 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뭐 LNG로 보면 110만 톤, 석유로 보면은 뭐 유조선 몇 대분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풍력도 이산화탄소가 조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패널들을 만들어낼 때, 그 다음에 운전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게 터빈이 돌아가다 보니까 올라가서 이제 윤활유도 공급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사람이 다치는 일도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만 혹시 뭐 유튜브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윈드 터바인 파이어, 그 태양광 화재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과거에 이제 그 풍력 발전소에서 뭐 화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동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풍력 발전소가 돌아가면 굉장히 평화로운 장면을 많이 연상을 하는데, 제가 그 풍력 발전소 밑에 가서 서 있어 봤는데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자력 전공자로서 안전하다고 계속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내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건설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운전하고 있지도 않은데 나는 왜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까? 또 거꾸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나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왜 원자력을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진 원자력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믿음, 그 다음에 위험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이성적인 지식을 토대로 한 생각인가 아니면 그냥 믿음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뭘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뭘 보고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설계, 박보원 사장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설계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그 옛날에 우리 그 경주에 보면은 수천 년 전에 만들었던 첨성대가 뭐 아직도 있죠. 그 다음에 돌다리가 아직도 이제 있죠. 근데 옛날에 만든 돌다리들이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학은 만약에 뭐 나무를 이렇게 벽에다 쭉 붙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기 숙련된 그 목수는 여기서 길이를 딱 재갖고 공장에서 딱 잘라가지고 와서 여기서 톱은 안 갖고 와서 여기서 못질만 합니다. 그죠? 못질만. 근데 이제 숙련되지 않은 목수는 이거보다 훨씬 조금 더 긴 나무를 갖고 와서 여기다 대놓고 자릅니다. 이렇게 요만큼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두는 겁니다. 숙련도가 떨어지면. 예컨대 이제 우리가 1960년도에도 달나라에 우주선 타고 갔잖아요. 그때는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폴로 11호에 실렸던 컴퓨터는 우리 손목시계에 있는 컴퓨터보다도 못한 컴퓨터가 실렸었던 거고,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가 달나라까지 갔었을 거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압력 차이가 얼마니까 벽 두께는 얼마로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30%를 늘리자. 이게 마진입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건 마진을 늘리면 더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강에 교량을 설치할 때 교량의 하중을 고려해가지고 그 기둥을 얼마만큼 두께로 만들어야 될 거냐 계산을 합니다. 근데 자신이 없으면 계산한 데다가 30%, 50%더 두껍게 만들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만들었던 교량이 아직도 유지되는 이유는 훨씬 마진을 많이 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설계를 잘하게 되니까 마진을 조금밖에 안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철근 몇 개 빼먹고 하면은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옛날에는 철근 몇 개 빼먹고 해도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마진을 워낙 많이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는 마진을 굉장히 많이 넣는다. 모르겠는 부분은 그만큼 마진을 많이 넣는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은 모두 위험한 상황, 고온, 고압의 상황에서도 운전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시험을 해서 시험 성적서와 함께 납품이 된다. 그 다음에 운전수들도
보통은 그냥 운전수 몇 명 두는 게 아니고 8시간 근무면 3조면 충분한데 6조를 두고 운전을 하면서 3조는 3교대를 하고 한 조는 대기 운전하고 한 조는 휴가하고 한 조는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수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인데 돌아가면서 계속 교육을 해. 정신 교육을. 아, 이런 식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러니까 국제기구에다가 그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리포팅을 해서 같은 종류의 발전소를 가진 다른 나라가 모두 대비를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안전을 지켜가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안전공학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의 경우에 1980년도, 그 79년도에 TMI 사고 날 때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110기를 졌습니다. 미국 안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발전소를 안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사고 시나리오를 찾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고 시나리오를 찾아가지고 이걸 학회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러면 규제기관에서 사업자한테 야, 이런 사고 대비돼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 그 시나리오 개발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서로 경쟁적으로 막 찾는 세월이 30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고 똑똑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이니까 만에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 만에 하나 생각하지 못한 걸 찾기 위해서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30년 동안 사고 시나리오만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경쟁적으로 그 안전을 확보하게 된 계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뭐냐면 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물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원자로는 절대 녹지 않고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설령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자로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의 개념입니다. 흔히 이제 그 선동가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없다. 그런데 한 번 사고가 나면 끝장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미국에서는 TMI라는 사고가 1979년도에 났고 러시아에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1986년도에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끝장이 안 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 나라가 원자력을 포기하지도 않고 원자력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드물지만 한 번 나면 끝장이란 얘기는 뭔가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UN 보고서, 여기 밑에 UNSCEAR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찾아보시면 UN의 그 과학기술위원회입니다. UNSCEAR이라고 후쿠시마 이렇게 치면은 UN에서 만든 보고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MI 원전 사고 때는 원자로가 반 녹는 굉장히 심각한 사고입니다. 원자로가 반이 녹았습니다. 근데 경남 용기가 있어서 방사선 물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방사선 물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람 죽지 않았죠. 체르노빌에서는 엄청난 방사선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28명 돌아가시고 후기에 15명 했고 43명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뭐 유엔 공식 보고서입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만들어놓은 보고서에서는 뭐 2만 명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체르노빌이라는 동네에서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냥 자연사한 사람까지 다 합친 게 2만 명이고 사고사는 43명입니다. 이거 유엔 공식 레포트입니다. 그 후쿠시마에서도 상당한 방사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 500기 이상을 50년 동안 운전하면서 나온 전체 사망자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978년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죽거나 방사선을 많이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0년 전에 났죠.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최근에 오염수 관련해서 걱정하는데 지금 10년 전에 사고 나서 그때는 막 원자로 냉각시키기 위해서 바닷물 끌어다가 식히고 바닷물로 방류하고 막 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후쿠시마로 인해서 방사선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또 수산물이 오염돼가지고 방사선 오염된 해산물을 먹었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이제 그 환경방사능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핸드폰 앱으로도 나옵니다. 전국도 환경방사능 하면은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120군데에 그 풍선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120군데에서 환경방사능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 조사 활동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근해에 26군데에서 바닷물을 채취해가지고 방사능을 검토합니다. 그것도 이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앱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측정한 리포트가 다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도, 난 후에도, 나기 전에도 방사능 양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이게 4, 5기 폭발 났던 사고인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체르노빌 4, 5기라 그러면은 1, 2, 3, 5기가 있었겠죠. 그죠? 1, 2, 3, 5기가. 우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저기가 재난의 땅이 됐고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 2, 3, 5기가 계속 운전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운전했습니다. 운전했다는 뜻은 운전수만 딸랑 들어가서 운전한 게 아니라 정비요원, 보수요원들이 다 들어가서 정비도 하고 보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명까지 그 체르노빌 1, 2, 3호기는 운전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런 데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하면은 후쿠시마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네모난 빌딩입니다. 근데 막 동그란 빌딩에서 막 불나고 있는 장면들 나옵니다. 그건 후쿠시마 원전이 아닌 거죠. 근데 뭐 알뜰 신잡이나 이런데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막 불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후쿠시마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 안 났습니다. 그냥 외벽 같은 것들이 몇 개 터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막 후쿠시마의 참혹한 현장 그래갖고 막 텔레비에 막 나오는데 뭐 차가 뭐 뒤집어져 있고 뭐 옥상에 차가 5층 건물에 옥상에 차가 올라가 있고 그냥 마을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고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선이 일으킨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물이 들어와서 쓰나미가 일으킨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동일본 대지진에서 쓰나미가 와가지고 후쿠시마에서 2만 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이 들어와서 2만 명 넘게 사망한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만 기억을 합니다. 뭔가 이상한 거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 원전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경남 융기가 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경남 융기가 버텨줍니다. 근데 후쿠시마는 경남 융기가 굉장히 조그맣고 얇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경남 융기의 힘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게 TMI 사고 난데 TMI는 2호기가 사고가 났고 1호기는 계속 운전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1호기는 자, 이게 그 TMI 사고 후에 3일 뒤에 카터 대통령이 TMI 발전소를 방문한 겁니다. 보시면 덧신 신으셨어요. 덧신. 근데 방사선 방호복 이렇게 안 입었습니다. 그냥 일상복 입고 가셨어요. 이게 경남 융기의 힘입니다. 원자로가 반 녹는 정도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남 융기가 있으면 대통령이 평상복 입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판도라 아니고 관도라입니다. 관도라. 예, 예.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독한 술, 그 빼가 이런 것들은 불 붙이면 불 붙지만 맥주는 불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료 농축도가 90%가 넘어야 폭탄이 됩니다. 4% 미만짜리는 폭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폭발하지 않습니다. 경남 융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1.2m 되기 때문에 판도라처럼 저렇게 폭발하고 터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찍 갈라져가지고 셀지언정 터지진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원전 사고도 심리적 영향은 크지만 실제 영향은 크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거 좀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 방사선을 받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연구실에 가서 맨 처음에 하는 게 창문 열고 환기하는 겁니다. 밤에 이제 문 닫아 놓으면 그 안에 이제 라돈 가스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건물들도 다 라돈 가스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폐암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겨울이건 뭐건 간에 무조건 연구실에 가면 맨 처음에 창문 열고 환기를 먼저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방사선을 좀 덜 받겠다는 건데, 하여튼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방사선을 받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2.3mSv라는 양을 방사선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mSv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서울에서 사는 것과 일본 동경에서 사는 것과 비교하면 서울이 훨씬 방사선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악산이라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다 돌산이죠, 돌. 그러니까 돌산은 방사선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악산이 방사선 양이 좀 더 많습니다. 거기는 한 2.3이 아니고 한 3mSv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방사선 관리 기준이 1mSv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그냥 살면서 받게 되는 방사선 양의 3분의 1 정도가 관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관리 기준에 2배를 초과했다. 그러면 그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00mSv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방사선 영향을 볼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원폭을 투하하고 나서 미군들이 들어갔을 때 군의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을 받았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하는 걸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많은 양의 방사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을 했어요. 근데 적은 방사선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방사선을 전혀 안 받은 그룹, 그 다음에 방사선을 조금 받은 그룹, 영향이 똑같으면 조금 더 하다 보니까 100mSv 정도를 받으면 차이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관리 기준은 그거의 1%, 1mSv를 잡았습니다. 왜냐?
뭐 필름 배지나 이런 것들을 관리되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런 식으로 100번을 받아도 허용치를 넘어가야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용치랑 관리 기준을 동일시합니다. 허용치는 100이고 관리 기준은 1입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에 2배를 초과했다. 그러면 다시를 원자력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 에너지 원별 사망률입니다. 이거 포브스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그 전원별로 석탄, LNG 이런 걸 통해서 1조 킬로와트 아워를 만들어낼 때 사망자가 몇 명 발생하느냐. 이건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라 그래가지고 석탄으로 치면 채광, 운송, 석탄,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뭐 폐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몇 명이 죽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겁니다. 보면 이제 중국의 석탄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17,000명 돌아가십니다. 네, 예. 17만 명. 예. 그 다음에 미국 석탄은 이제 10,000명 돌아가십니다. 풍력 160명, 태양광 440명. 이제 원자력은 체르노빌 포함하면 90명, 체르노빌 안 포함하면 0.1명.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사위가 던지면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거는 알아내는 방법이 2가지죠. 하나는 면이 6개가 똑같으니까 6분의 1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던져봐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새는 방식이 있죠. 이건 던져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에너지를 계속 그 발생시키는 동안에 석탄, LNG, 풍력, 태양광, 원자력은 각각 몇 명씩 죽었는지를 다 조사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이제 요즘 그 재생에너지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됐죠. 근데 재생에너지라는 게 일종의 그 언어의 유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핵무기가 나온 다음부터는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낸 기술도 다 재래식 무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재래식 무기라고 그러죠. 요즘 최신의 뭐 그 항공기도 다 재래식 무기라고 부릅니다. 미사일도 그렇고. 근데 이름을 딱 재생에너지 딱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나머지 건 다 고갈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연료비가 안 들어요. 공짜예요, 연료비가. 근데 발전 단가는 뭐 서너 배 비쌉니다. 그죠? 연료비가 안 드는데. 그럼 뭐 기업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제품의 단가를 결정할 때는 그 캐피탈 코스트, 공장 짓는 비용,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앤 메인턴스 코스트, 운영비, 그 다음에 연료비,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죠. 근데 그 중에 연료비만 안 들어가는 거지 전체가 다 공짜는 아닌 거죠. 그죠? 연료비만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4-5배 비쌉니다. 요까지는 뭐 알죠. 근데 급전불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급전, 전기를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해서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지만 나옵니다. 햇빛이 쬐어야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고 싶어도 자연 조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환경 친화적이 아니라 환경 의존적이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전기는 필요한데 태양광에서 전기가 안 나올 경우에는 뭔가 다른 발전소가 그 전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발전소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은 항상 예비 발전소가 세트로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기가 안 나오는 동안은 태양광 그 다른 발전소가 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비 발전을 뭘로 쓸 거냐 하는 게 화두입니다. 예비 발전을. 그러니까 영국은 예비 발전으로 원자력을 쓰겠다. 왜냐하면 예비 발전도 이산화탄소를 안 내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독일은 우스꽝스럽게 예비 발전으로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갈탄. 브라운 콜이죠. 갈색 석탄이죠. 그래갖고 태양광이나 풍력이 안 돌아가는 동안에 석탄을 뗍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발전소라는 걸 예비 발전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천연가스는 천연이기 때문에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거는 내추럴, 자연에서 캤다는 의미로 천연이지 깨끗하다는 천연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석유도 천연 석유고 석탄도 천연 석탄입니다. 자연에서 캔 거니까. 그래서 LNG가 불행히도 석탄하고 온실가스 효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기본 계획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11%를 쓰기로 했다라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은 그러면 기존 에너지는 89%만 쓰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11%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기존 에너지를 100%를 다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얹어서 재생에너지를 11%를 더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재생에너지를 11% 쓰기로 했다 그러면 그러면 기존 에너지는 덜 지어도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 예비발전기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간헐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가 220V 60Hz의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을 하다가 구름이 쓱 지나가면 갑자기 출력이 축 떨어집니다. 풍력 발전하는데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서 풍력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바람이 덜 불어서 풍력이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공급할 때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라서 날이 좀 어두워졌다 그럼 전등도 킬 거고 또 더워졌다 그럼 에어컨도 킬 거고 하다 보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공급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회로가 타버리는 거고 공급이 너무 적어지면 이제 어딘가 깜빡깜빡거리거나 정전이 나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기존에는 수요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공급은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데 재생에너지가 많이 공급되면 공급축도 출렁거리는 거예요. 공급도. 그래서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제주대학 교수를 10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오기 전에. 근데 제주도에는 풍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8월 달이 되면 전력 부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냉방하고 양어장에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8월 달이 되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제주도는 8월 달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소를 많이 세워놨는데 전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 그 다음에 제주도 안에 있는 조그만 발전소까지 다 가동을 해서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11월 달이 되면 이제 냉방을 안 하니까 전력 수요가 확 떨어져요. 근데 11월 달이 되면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이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가 전체 전기의 30%를 초과합니다. 30%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20V 60Hz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회사에서 풍력 너는 떼지 마. 세워놔. 전기 송전세대에 연결하지 마. 그래갖고 30% 이내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여름 필요한 때는 전기가 안 나오고 필요 없을 땐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풍력발전소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짓고 있어요. 전라남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태양광이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을 꺼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태양광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출력 제한이라 그러는데 그 주파수 출력 제한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1년에 한 50차례 이상 출력 제한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떼지 마. 이게 아마 재생에너지가 늘어났을 때 이제 발생될 일입니다.